기업 하나가 세계를 흔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냥 슬로건도 아니죠. 실제로 단 한 번의 결정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중국 없이 통신 인프라가 가능할까? 삼성이 중국을 떠나면 대체 누가 그 빈자리를 메우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질문에 실제로 직면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답을 직접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나라를 찾았죠. 그는 유럽 CTO였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장비가 멈췄고 데이터 센터가 흔들렸고 유럽의 기술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삼성은 왜 기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도체? 뭐지? 아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기술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한 한 남자의 이야기. 믿었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그 눈앞에 펼쳐지기까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결정 하나가 세계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땐 저 역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이었죠. 세상의 방향은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모레노라고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지금은 유럽 최대 규모의 민간 통신사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맡고 있습니다. 제 전문은 인프라와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망의 안정성이죠. 저는 20년 넘게 라틴 아메리카부터 유럽 전역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도시들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일을 했지만 지금처럼 한 국가의 기술 정책이 그리고 한 기업의 방향 전환이 전 지구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는 처음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보도 자료였습니다.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에 큼지막하게 뜬 문구. 삼성전자,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전면 철수.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삼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해왔고, 저희 통신사 역시 그 반도체가 탑재된 장비와 서버, 네트워크 컴포넌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수는 곧 저희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놔둘 리 없지. 얼마 안 가 복귀할 거야. 그리고 어차피 정치적인 제스처겠지. 그건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제안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의 통신 장비 구성 비율을 들여다보면 삼성의 부품이 빠지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삼성을 향해 기술 이전 없이는 철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현지 언론은 이를 최후 통첩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거기에 단 한 문장으로 응답했죠. 기술은 목숨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세계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멀쩡했고 네트워크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정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패킷 손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장애로 판단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장애 포인트와 서버 간 지연 시간의 증가, 그리고 부품 입고 지연이 겹치면서 문제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전체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도시의 금융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일부 지역에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멈췄고 몇몇 기업은 일시적으로 모든 서버를 셧다운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삼성 때문 아니야? 그때부터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삼성과 중국 간의 갈등을 보도했고 각국 정부도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끊임없이 자료를 보고 메일을 주고받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죠.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장비 문제가 아니구나. 중국 정부는 자체 기업들 화텐과 동방전자에게 삼성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희 통신사도 일부 장비를 테스트로 도입했지만 품질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였고 펌웨어 업데이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장비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었죠. 그제야 저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 된 그 기업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삼성이 떠난 빈자리는 단순한 부품 부족을 넘어 기술과 신뢰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중국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서를 선언한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뉴스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 카자흐스탄 정부가 삼성과 함께 대규모 반도체 허브를 설립한다는 보도였습니다. 처음엔 저희 쪽에서도 그저 이동 경로 확보를 위한 정치적 제스처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가 나온 날 이후 한국과 베트남, 인도에서 연이어 투자 발표가 나왔고 삼성은 중국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국 없이 통신 산업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중심에 한국이 설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목격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출근 시간대, 제 스마트워치에 경고 알림이 떴습니다. 서유럽 지역, 트래픽 수신율 30% 감소 감지. 즉각 점검 요망. 저는 곧장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에 연락을 넣었고 담당팀은 이미 비상 모드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서버 자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트래픽 필터링도 정상인데 이상하게 라우터 간 연결에서 병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기술팀장의 목소리 너머로 오퍼레이션 센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빈도였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면 원인을 특정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재구성하면 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죠. 모든 시스템은 평소와 다름없이 작동 중이었지만 결과만 보면 분명히 뭔가가 멈춰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는 외부 보안 컨설팅 업체까지 투입해 종합 진단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보고서를 하나 남겼습니다. 핵심 장비의 공급 중단과 재고 고갈, 대체 부품의 성능 불일치, 전반적인 시스템 동기화 저하. 간단하지만 잔인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에서 오던 부품이 끊기면서 전체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였죠. 여기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이 문제를 정부도 경쟁사도 누구도 즉각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았고 그 중심에 삼성의 반도체와 메모리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 동료 중 일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너무 오래 한 회사에 의존해왔어. 맞는 말이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죠.
이때부터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한 국가 간 갈등 정도로 치부되던 삼성이 이제는 산업 안정성의 기준으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구조를 재건하는데 최소 수년이 걸릴 겁니다. 중국산 부품으로는 통신망의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말이지만 기술자로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중국산 장비는 아직 삼성을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속도, 호환성, 펌웨어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안. 그 어느 것도 삼성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화텐에서 공급한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는 몇 번의 테스팅을 거치는 중에도 예상치 못한 재부팅과 데이터 누수 가능성을 드러냈고 기술팀은 아예 실사용 승인을 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즈음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펀드들은 삼성철수 이후에 대안기업을 찾기보단 아예 삼성의 재구성 전략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등 주요 경제지에서 연이어 삼성의 공급망 재편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인도에 새로운 반도체 시설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사보다 제 마음을 크게 뒤흔든 것은 내부 회의 도중 임원진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성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과의 직접 채널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합시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는 전통적으로 중국 및 독일 계열 장비 업체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국 기업과는 비교적 거리를 두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과의 직접 협력이 생존 전략의 일부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전문은 기술이지만 지금 이 문제는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왜 삼성은 그토록 단호하게 떠난 걸까? 기술은 목숨이다. 그 문장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은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가? 목숨에 비유할 정도로. 제가 수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부품과 칩, 회로 속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후 며칠간 저는 한국에 대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삼성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가 전체가 어떤 철학으로 기술을 대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죠. 어쩌면 저희가 진짜로 잃어버린 건 부품이 아니라 그 철학과 신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그들과 직접 이야기해야만 이 모든 혼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제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비상 상태로 돌아가는 대시보드가 깜빡이고 있었고 옆에는 한국행 항공권과 삼성 본사 방문 일정이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정말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떠난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전략적 회피였던 걸까요? 그들이 진심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기술은 목숨이라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면,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기술 산업 전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메시지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국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처음엔 우려하는 눈빛이었지만 제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어요. 기술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참 묘했습니다. 기술을 믿는 사람.
그게 제 삶의 전부였고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였죠. 그런데 기술이 이제는 단순한 공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 철학, 심지어 생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참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대서양을 건너며 문득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이제는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를 넘어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그 본질적 질문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시대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대답을 듣기 위해, 그리고 제가 속한 산업과 회사, 그리고 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그곳으로 향합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 회사 같은 해외 통신사와의 협력에 과연 열려 있을지, 혹은 그들도 우리를 또 다른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건 아닐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나 협상이 아니라 기술적 생존을 위한 여정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저는 무엇인가 낯선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내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고 사람들은 정돈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기술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풍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종의 디지털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삼성 서초 사옥으로 향하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죠. 삼성은 왜 이 길을 선택한 걸까? 한국은 왜 이 결정을 지지한 걸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어떤 해답을 얻게 될까? 저는 이제 그 모든 질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기술의 시대, 신뢰의 전쟁 속에서 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삼성이 없는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있어 오랫동안 멀고도 모호한 국가였습니다. 물론 삼성, LG, 현대 같은 이름은 익숙했고 K-드라마나 K-팝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화적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한 나라의 철학, 기술에 대한 태도, 사회 시스템 같은 깊은 차원의 이야기는 저와는 거리가 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인식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돈이었습니다. 공항 내 시설은 숨막힐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동 동선은 마치 설계된 회로처럼 정확하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 내에서 단 한 번도 혼란을 느낄 틈이 없었다는 점이었죠. 어느 나라든 공항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 말하자면 국가 시스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첫 단추부터 완벽하게 잠그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속도였습니다. 입국 심사, 수화물 수령, 교통 연결까지 어느 하나 막힘이 없었고 모든 것이 기계처럼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서울 시내의 모든 교통정보와 대중교통 앱이 자동으로 추천되었고 저는 택시를 탈까 하다가 공항 리무진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고 쾌적한 차량 내부, 도심을 향해 매끄럽게 뻗은 도로, 그리고 차량마다 탑재된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이게 국가 시스템의 기본값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선진국을 넘어서 기술과 인프라의 사용자 경험 자체를 통합한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착 이틀 뒤 삼성 본사를 방문하기 전까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통역이나 안내 없이 과연 제가 이 사회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짧은 며칠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편의점에서였습니다. 간단히 생수와 간식을 사려 들어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잠시 카드를 꺼내느라 지체했을 뿐인데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정중한 톤. 그리고 뒤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역시 전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알던 도시의 표정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중 제 가방이 잠시 벗겨졌는데 바로 뒤에 서 있던 젊은 학생이 잽싸게 잡아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유럽 도심의 지하철이라면 글쎄요. 이런 반응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자라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까? 즉, 삼성의 기술 철학이나 글로벌 전략, 그리고 기술은 목숨입니다라는 선언 같은 것들이 단지 한 기업의 영업 전략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문화와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히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출장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분명히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들의 철수가 단지 탈중국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제시였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기술적 윤리와 신뢰 문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삼성 본사 미팅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이제 단순한 협상 상대가 아니라 배우는 자세로 이 나라와 이 기업을 마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의 강국이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태도까지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변화의 중심에서 저 역시도 재설계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침은 빠르면서도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엔 이미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교차로의 차량들은 신호에 맞춰 정확하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마주치는 질서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태도이자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초동 삼성 본사로 향했습니다. 미리 예약된 방문 절차 덕분에 접수는 매끄럽게 진행됐고 안내를 받은 회의실에 도착하자마자 약간의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에서 수없이 많은 CEO, 장관, 엔지니어들을 만나봤지만 이상하게도 이 만남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해답을 얻기 위해 왔으니까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흐림과 맑음 사이를 오가는 듯한 흐릿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딘가에 지금 저의 회사,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산업계가 가진 해묵은 관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입은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정확한 눈빛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레노 CTO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박서준 전무입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저는 그 말에서 단단한 환영과 동시에 아주 조심스러운 거리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기술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서로 앉고 차를 한 잔 나눈 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철수 결정 이후
제가 직접 느끼는 혼란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박 전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동시에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고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곳에 와야 했던 이유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이 생산성이나 속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운용하느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속해 있던 세계는 그것을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 박 전무는 이어서 저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을 떠난 이유는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술을 넘겨주는 순간 그 기술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쉽게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참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기술은 목숨이다. 처음엔 너무 과장된 말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코드나 부품의 집합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수많은 시간, 실패, 그리고 국가적 의지의 총합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기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가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태도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 전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 지금 이 순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협력의 조건표가 아니라 기술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문턱이었습니다. 그날 미팅은 공식적인 발표나 협상이 아닌 단지 대화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제 회사를 위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유럽 전체가 새로운 기술 질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비행임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박서준 전무와의 대화, 그리고 그 짧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체험들이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동시에 정신입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해 본사로 향하는 길, 도시의 풍경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교차로, 전광판, 심지어 길거리의 통신기지국마저도 이제는 하나의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술 위에 서 있었던 걸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기술전략회의를 요청했습니다. CTO가 직접 출장해서 돌아온 직후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이사회부터 부문장들까지 대부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제게 쏠린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빠진 세계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그럼 중국산 장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류하자는 말입니까? 단순히 보류가 아닙니다. 완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전략 조달 부문과 재무본부 쪽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미 중국 쪽과 계약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삼성은 턱없이 비쌉니다. 공급 안정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론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급 안정성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중국산 장비로 인해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는 통신 지연,
보안 위협, 운영 리스크 대부분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일부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또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년간 회사는 중국 장비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한복판에는 유럽 내 정치권의 친중 로비스트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공식적인 문서로 삼성과의 전략적 기술 파트너십 검토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 출장 당시 삼성 측에서 받은 명함과 네트워크를 통해 담당 부서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다행히도 그들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유럽 내 내부 정치였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언론에서는 한 글로벌 통신사 CTO가 삼성에 대안 없는 철수를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논조를 펼쳤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놓고 저를 향해 삼성의 하수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 정치인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통신 인프라가 아시아 기업에 좌우되는 것은 유럽 기술 주권의 자살행위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기술 주권이라니요. 지금껏 유럽은 중국산 부품에 더 의존하면서 실제로는 기술의 외주화를 자처해 왔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질서를 제안했고 그 안에는 철학과 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CTO로서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논리는 다름 아닌 실험 결과였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부 백업 서버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그 라인을 중심으로 통신 속도, 장애 복구율, 전력 효율성, 보안 응답 속도 등 각종 수치를 비교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기술은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공급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와 연결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방식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시 보류를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 흐름은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측과의 2차 미팅이 준비되면서 저도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을 어디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삼성이 떠난 자리에 혼란이 왔지만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주도한 삼성 협력 논의는 본사 전략기획본부 내부 보고 문서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몇몇 임원이 문서 유출 의혹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고 그와 동시에 유럽 정치권 일부 인사들로부터 이상하리만치 정밀한 비판성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신 인프라의 생명줄을 아시아 기업에 넘기는 건 자살행위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다. 감정을 앞세워선 안 된다. 삼성은 신뢰받는 기업이지만 외교는 기술보다 우선이다. 이런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회의 자료로 오르내렸고 제가 속한 통신사의 이사회 일부는 공개적으로 저희 판단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오래 알고 지낸 한 경영진은 제게 조용히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파엘,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한 기업 때문에 다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분명 충고였지만 동시에 은근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기술자로서 평생을 바쳐온 제 인생이 정치와 자본의 복잡한 흐름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단지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었고, 그런 신념이 없다면 CTO란 직함은 의미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술 실증 테스트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외교나 시장 논리가 아닌 철저히 기술적 성능을 통해 판단받게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장비들 중국산, 유럽산, 삼성산을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내부에 공유하는 기술 신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처음엔 조롱 섞인 시선도 받았지만 점차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삼성의 서버와 모듈, 메모리, 통신 칩을 기반으로 구축한 시뮬레이션 라인은 가동률 99.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장비는 부하가 걸리는 순간 평균 87% 이하로 떨어졌고, 특정 조건에서는 리부팅 지연과 보안 이상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유럽산 장비 역시 신뢰성은 높았지만 문제는 수급 속도와 호환성에서 삼성보다 뒤처졌습니다. 그 결과는 이사회와 경영진, 그리고 내부 기술진 사이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치 앞에서는 정치도, 이념도, 시장 논리도 말이 줄어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인사들은 중국 시장의 보복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삼성과 손을 잡으면 중국은 우리를 내칠 겁니다. 이미 중국 정부와 연결된 거래들이 수없이 얽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기술이 신뢰보다 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 기술은 처음부터 무의미한 겁니다.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 역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큰 손실이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 그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국영방송이 저희 회사를 외국 자본에 휘둘리는 통신사라고 명시하며 비판 보도를 내보낸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가 중국 내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일부 계약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영진은 일시적인 제동을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뒤로 물러나면 앞으로 어떤 기술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스스로 기술을 선택할 줄 아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삼성과의 미팅을 요청했고, 이번엔 정식 제안서를 직접 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술을 판 것이 아니라 기술의 철학을 나눈다. 그들이 말했던 이 문장을 제 손으로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더 빠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싸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항공사, 똑같은 창가 자리, 똑같은 노선. 하지만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방문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삼성은 왜 떠났는가? 그러나 이번에는 제안에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삼성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비행시간 내내 저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또다시 자문했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중국의 압박이 더 거세지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하고 무너지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생각이 저를 계속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영영 바뀌지 못할지도 몰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삼성 측과의 실무 미팅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뜻밖의 인물이 동석해 있었습니다.
바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기술부 장관 알리야 누르였습니다.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는 회의 시작 전 저를 향해 먼저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신 분은 CTO님이 처음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늦으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더 진지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삼성은 카자흐스탄에 건설 중인 신규 반도체 허브를 글로벌 공동 투자형 구조로 재편하려 하고 있었고, 유럽 통신사로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의 기술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을 소비해온 방식, 즉 제조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단순히 수입해 사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조와 소비가 아니라 공동 설계와 공동 지식 자산화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함께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켜온 철학 기술은 목숨이다라는 철칙을 스스로 깨지 않는 선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는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의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제안을 본사에 정식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프로젝트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서준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결정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시 연결하게 될 겁니다. 이후 며칠간 저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가며 여러 기술 실무진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서둘렀고, 일본도 삼성과의 부품 연계를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조차 한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사절단을 연이어 파견하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 협력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쉽게 팔지 않지만 신뢰 있는 이에게는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였습니다. 제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저희 회사와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종료했고 일부 보복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충격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의 협력 소식이 세계 경제지 일면을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CTO, 삼성과 손잡고 육지 미래 구상, 포스트 중국에 대한 한국의 기술 동맹 구도 부상. 이런 헤드라인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단지 속도와 가격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소비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기술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로. 그것은 두렵고도 위대한 변화였고 어쩌면 제 경력 전체를 걸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삼성과의 육지 공동개발 프로젝트 소식이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는 찬사였습니다. 유럽 기술계가 드디어 깨어났다. 동양의 기술과 서양의 노하우가 만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다.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이 프로젝트를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기술 선언이라 표현했고, 주요 투자자들은 위기 속 기회라며 우리 통신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72시간 만에 정반대의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언론은 저희를 향해 기술 매국, 서구 내부 분열 조장자라는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라파엘 모레노 CTO는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인물이며 앞으로의 기술 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유럽 내부의 반발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통신사 CEO는 저희 협력안을 공개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독점적 기술 협력은 유럽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기술 주권을 외부에 넘기는 결정은 명백한 오판입니다. 일부 유럽 정치권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특히 친중 성향의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 긴급 청문회에서는 저의 직위 박탈 요구까지 거론됐습니다. 라파엘 모레노 CTO는 개인 판단으로 유럽 전체 통신 체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익명의 내부 고발까지 등장했습니다. 라파엘은 삼성 출장 전부터 내부 데이터를 무단 열람했고 외부 기업과 비공식 접촉을 진행해왔다. 사실무근이었지만 그런 루머는 순식간에 퍼졌고 저는 공식적으로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사내 메신저 창에는 실명도 없이 퍼지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를 망치고 있어. 차라리 예전처럼 중국이랑 거래했으면. 기술자라고 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야. 그 모든 말들이 묵직한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멍하니 벽에 걸린 디지털 월드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미. 그 지도 속 선 하나하나가 지금은 기술이라는 이름의 혈관으로 연결돼 있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핀란드의 한 중소형 통신 장비 회사 CTO.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 모델이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기술 문서에서 처음 본 기분입니다. 그 짧은 문장은 그날 하루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두 개의 흐름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을. 하나는 과거의 관성에 따라 중국과의 거래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술의 본질을 다시 묻고 새로운 기준으로 재구성하려는 이들. 그 다음 날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의 한 AI 보안 스타트업 대표는 저를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파엘, 당신이 삼성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같은 회사는 평생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기술이란 단지 경제적 선택지가 아니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창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회사 내부 포럼을 열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을 가장 싸게 파는 곳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가장 진실되게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갈 것인가. 삼성과의 동행은 단지 제품 구매가 아니라 기술 문명을 새로 쓰는 협업입니다. 그 발표 이후 일부는 여전히 불편해했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의 선택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유럽 내부에서도 한국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된 날, 저는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술 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기술은 이제 물건이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제 이름은 그날 이후 수많은 헤드라인에 오르내렸습니다. 삼성에 올인한 CTO, 유럽 통신 질서 흔들다. 한국기술동맹, 유럽까지 침투. 하지만 그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던 저의 커리어는 단 한 사건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한 번의 오해. 삼성과의 공동개발을 위해 다시 한국을 찾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2차 기술 브리핑이 끝난 후 서울 강남의 한 전통 한식당에서 저녁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삼성 R&D 파트너들과의 비공식 회식 자리였죠.
저녁은 코스 형태였고 자연스럽게 각종 반찬들이 수십 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흐르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나란히 앉은 한 엔지니어가 제가 젓가락을 멈춘 것을 보더니 정색을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 드세요? 순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뭔가를 지적하려는 말투라기보다는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대화가 공손하고 차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몇몇 삼성 직원들이 순간 눈을 피하는 듯했죠. 그날 저녁은 어색하게 마무리됐고 저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방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결국 내부 협력엔 벽이 있는 게 아닐까?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감탄, 협력의 의지들이 삽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비수처럼 꽂혀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갑작스럽게 하루를 호텔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삼성 측이 실무 조정 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그 전날의 일이 어떤 여파를 미친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 저와 함께 있던 R&D 엔지니어 한 명이 호텔 앞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한 동료는 외국인들과 식사할 때 긴장해서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비꼬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 말을 험하게 꺼낸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순간 제가 받은 상처는 분명했지만 그 의도에 대해선 전혀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인이었기에, 단지 제가 조심스러웠기에 제 스스로 그들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써내려간 짧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약봉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드신 음식 중에 소화가 안 되셨을까봐 한국에선 이렇게 돕곤 합니다. 괜한 말로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그 짧은 진심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삼성이란 기업이 왜 그토록 기술은 목숨이라 말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신뢰를 최우선에 두는지를 저는 그 작은 오해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진심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 오해는 오히려 신뢰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수치가 아니다. 기술은 관계다. 한국은 그 관계를 지키는 법을 아는 나라다. 이 작은 사건은 제 선택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금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은, 삼성은 신뢰를 거래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뢰를 증명해낸다. 그리고 저는 그 신뢰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잠시 흔들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 프로젝트에 임했고 유럽 내부에서도 저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오해가 풀린 다음 날, 저는 삼성 본사에서 다시 박서준 전무를 만났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 혹시나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하고 일관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기술 프로젝트란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일입니다. 때론 감정도 오해도 그 안에 포함돼야죠. 그의 말 한마디에 저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회의실로 들어섰고 본격적인 협력 로드맵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삼성은 카자흐스탄 반도체 허브와 유럽 내 실시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육지 트랜스 컨소시엄 프로젝트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한국, 카자흐스탄, 유럽 3국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분산형 통신 인프라 모델이었습니다.
기술 중심은 삼성, 정책 조율은 카자흐스탄, 인프라 운영은 유럽 통신사. 명백한 탈중국 전략이자 새로운 공급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유럽은 기술 독립을 위한 마지막 고리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중국을 떠난 이후 세계의 기술 기준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거센 반발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발표 이후 유럽 언론과 산업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터졌습니다. 삼성이 유럽 기술 생태계를 장악한다. 외부 기업 중심의 육지는 유럽 안보의 위협이다. CTO 라파엘의 결정. 독단인가 혁신인가? 심지어 제 고향 바르셀로나에서도 현지 기술 단체들이 저의 판단을 두고 공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유럽 통신 인프라의 주권을 넘겼다고 표현했고, 일부 의원들은 삼성은 파트너가 아니라 침투자라며 강경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면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해온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유럽이 정말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가? 혼란 속에서도 저는 다시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 이유보다, 그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 왜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으면서도 협력을 지속하려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이 다시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박서준 전무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CTO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기술 전략의 심장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삼성종합기술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한 어떤 연구시설보다 조용했고 고요했으며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연구실에서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대부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저와 기술 개념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기술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기술을 넘겨준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공존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지 기술을 팔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세계를 설득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강요나 위협이 아닌 기술 그 자체의 철학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흐르는 도시의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한 신호등, 그리고 지하철역 앞에서 줄지어 우산을 나눠 쓰는 사람들. 이 나라는 기술을 단지 발전시킨 게 아니라 기술을 믿는 문화를 만든 나라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 삼성의 전략가들, 그리고 그 철학을 이해한 수많은 진짜 파트너들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 복귀한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장 보고서, 실증 테스트 결과, 기술 철학에 대한 설명, 한국과의 실무 협의 내용 올인원. 모든 자료를 담은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은 신뢰입니다. 처음엔 이사회가 그 문장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이 이 시대 기술 생태계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함께 한 프로젝트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척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기술과 유럽 자본, 중앙아시아 인프라가 만나 세계 최초의 완전 분산형 육지 네트워크 테스트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센터는 단순한 기술 거점이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나라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공동 주권 모델로 평가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자들이 삼성을 바라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술을 넘기지 않고도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었는가? 기술을 지키는 것과 나누는 것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계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국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기술은 목숨이다라는 선언을 현실로 만든 나라, 대한민국이었죠. 한편,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과거엔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지,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지만 고민했던 제가 이제는 기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과의 협력이 발표된 이후 저희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계약은 무효화됐고 수천억 유로가 사라졌습니다. 그 손실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공급망 안에서 숨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서를 선택하고 설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기술 주권의 시작점에 선 최초의 유럽 기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삼성과의 협력 모델은 국제기술동맹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었고 UN 산하기술 거버넌스 포럼에선 대한민국의 신뢰 기반 기술 전략이 모범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대표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박서준 전무와 다시 한번 악수했습니다. 라파엘 CTO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물론이죠. 사실 그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젠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는 그 첫 출장 당시 머물렀던 서울의 호텔 창문 너머로 보였던 야경을 떠올립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어우러지던 도시. 질서 정연한 거리. 그리고 그 거리에서 묵묵히 움직이던 사람들. 그들은 기술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정확히, 그리고 신중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든 신뢰 위에 지금 제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신뢰란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진실을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당신의 기술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오늘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기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